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복지 정책론, 오늘 사이버 수업 3주차, 제2장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이념 및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사이버 수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 학생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는데 어떤 의견들은 어떤지 또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수업 전달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 어떤 것들도 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통해서 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녹음한 강의 동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는 어떤 수업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의사 전달이나 아니면 의사 소통의 과정들이 생략된 채로 일방적인 학습 방법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 여러분들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리라 보고 또 편리한 점도 있은 거에 반해서 그런 어떤 아쉬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코로나나 아니면 사회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들이고 하니까 성실하게 한 학기 동안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일단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제 3H 공부와 관련된 3H라고 하는 것들을 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중고교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대학을 오셨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아무래도 헤드로 3H라고 말씀드린 게 첫 번째 H가 헤드인데요. 영어의 헤드인데 그동안 암기식 아니면 주입식 아니면 일방적인 어떤 방식에 의한 외우는 것, 그 다음에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무조건 외워서 이해하는 정도의 공부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순전히 이제 머리로 하는 공부죠. 아니면 열심히 외우거나 열심히 이해하거나 또 이해해서 그 이론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나 가치관들, 논리를 만들어가는 공부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오시게 되면 이제 많은 성인들이 된 시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어느 정도 이제 20세가 되면 이제 자기 독립을 할 나이도 되고 또 자기의 가치관 또 신체적으로도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 두 번째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heart, 가슴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선생님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아니면 아버지가 부모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에 대해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옳으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받아들이고자 했을 때 이것을 과연 나의 어떤 가치나 이념과 부합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또 그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가는 방향에 대한 어떤 결정들을 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누군가의 어떤 한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념에 따라서 어떤 선과 악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 판단의 기준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어떤 행위나 아니면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자기의 진행 방향들을 결정을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배움의 길을 나아가는 어떤 그런 두 번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공부는 무조건 외우는 식의 어떤 공부가 아니라 아니면 이념 주입식의 공부가 아니라 그러한 이념들을 공부하고 그것을 나의 내재된 가치관으로 또 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감동의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H는 저는 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의 의미는 이제 실천에 대한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때 외우고 주입된 공부들을 이제 대학에 오셔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강하게 또 서로 자신의 의견들을 관철하기 이해시키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실제 이것들이 정립이 되면 이제 실천으로 행동하는 손을 이용한 행동하는 실천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봉사를 하든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에 대해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제 그 전문 지식들이나 기술들을 가지고 직접 자신의 어떤 삶을 유지하기도 하고,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배웠던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을 타인에게 가르쳐 준다거나 전파해 주는, 어떤 이런 실천의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과도기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외우기도 하고, 또 열심히 가슴을 감동시키는 어떤 그런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셔서 전문 어떤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 성장을 하시거나 일을 가지시게 되면 실천하는, 그동안 배우고 갈고 닦았던 기술이나 이론들, 이념들, 가치들을 실천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진행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감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과정의 하나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스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라 그러면 공부도 훨씬 재미있을 수 있고, 또 외운다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그 다음에 실천의 어떤 방법으로서의 어떤 가치 판단이나 방향성으로 이해를 하신다라 그러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자신의 어떤 삶에도, 행동에도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게 되는 이 사회복지 정책론에서의 제2장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그리고 그다음에 이념, 그다음에 이론들은 아마 이제 이것을 굳이 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런 가치들도 있고, 이런 생각들도 있고, 이런 이론들도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나와의 기준과, 아니면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다른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생각해왔던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라고 그러면 아마 더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가셔서, 제가 이제 간혹 충남도의 이제 평가위원으로 이제 사회복지 기관들이나 아니면 졸업하신 많은 선배님들이 근무하시고 계시는 기관에 찾아가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왜냐면 이제 졸업하시는 우리 후배들한테 조금 더 그 사회 현장의 목소리, 또 현장에서 감동했던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겪었던 많은 부분들도,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나 꼭 클라이언트가 아니라도 동료분들이나 사회복지사 동료분들이나 다른 기관의 전문가들이나 다른 행정직에 아니면 타 직종의 많은 어떤 동료분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지식들이나 경험들을 좀 교재에 있는 이론보다는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 직접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에게서 많이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공부를 좀 그런 방향으로도 좀 같이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가치, 그다음에 두 번째, 이념, 세 번째,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흔히 가치가 뭐다라고, 아니면 가치 판단의 기준, 윤리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자, 가치라고 하는 건 어떤 영어로 value라고 하는데 값어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중함의 정도, 또 중요함의 비중을 구분하는 거죠.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값어치가 귀한 것이냐, 뭐 작은 것이냐, 뭐 이런 의미로도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건, 값어치라고 하는 건 개인마다 다 다르죠. 주관적이죠, 굉장히. 또 개인마다 비중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 누군가는 직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친구가 나의 모든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살아가는 시대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사회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사회의 가치 기준이 늘 변화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딱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사회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건,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에 있어서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있어서 제한적인 사회적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자원들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이제 내년에면 한 600조가 넘는다고, 처음으로 600조를 넘어간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600조가 넘는 예산에서 약 한 40% 가까운 예산이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으로 쓰여질 것이다,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0조에서 40% 가까이 된다라 그러면 약 200조가 넘는 금액이 되겠죠. 그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사회복지에 쓰여집니다. 근데 이 200조라고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전체 인구수에 비례하면 실제로 사람마다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하게 느끼는 가치나 윤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타인보다도 내가 더 많이, 또 타인에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우선적으로 받아야 됐다는 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저도 만약에 든다 그러면 제가 이제 200조가 아니라 뭐 1000조를 준다고 해서 못 받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뭐 세계 제일의 부자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자, 그러한 감정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어쨌든 제한적인 그렇게 제한적인 자원들을 사용할 때는 많지만,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나 만족할 수 있도록, 누구나 공평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이 상태에서는 그래 수긍해야지 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배분할 것이냐, 그러한 논의의 결과가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에서 중심으로 여기는 가치라고 하는 걸 연구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웰딩과 조지라고 하는 연구자는 자유, 개인주의, 그 다음에 평등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퍼니스와 틸튼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평등, 자유, 민주주의, 또 사회적인 연대의식, 또 생존권의 보장, 또 경제적인 효율이다라고 하는 가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리드랜더라고 하는 그 연구자는 개인 존중, 자발성 존중, 기회의 균등, 사회적 연대를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길버트와 테렐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평등, 공평, 적절,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배분적 정의의 기초가 되는 가치가 바로 적절이다, 또 공평이다, 평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공부를 같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연구자들 중에 많은 분들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의 의미를, 송근원과 김태성 연구자는 평등, 효율, 욕구, 자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정우란 연구자 또한 자유, 평등, 사회정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또 안홍순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분배의 정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박경일이라고 한 연구자는 기본적인 가치, 그 다음에 상대적인 가치, 이 두 가지에서의 지켜져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가치로는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 또 살아난 인간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생존권에 대한 가치,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누군가가 공평하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회적인 연대의식의 가치가 중요한 기본 가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자유, 평등, 형평,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사회정의, 국민적 최저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더 넓은 의미로 넓게 가치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적 가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가 평등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아까 많은 연구자들, 외국의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도 자유, 평등, 사회정의, 분배적인 정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공통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가치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전체의 사회복지의 큰 틀에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함께 공동분수로서, 공동정책, 공동의 어떤 가치로서 참여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가치를 몇 가지를 또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평등의 가치입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과목에서도 많이 공부를 해오셨던 것처럼 수량적인 평등, 그 다음에 비례적인 평등,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다시 또 이것이 기회의 평등이냐 아니면 다른 참여의 평등이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적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인 거죠. 누구나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어른, 아이, 장애를 가지신 여성 뭐 할 거 없이 똑같이 수량적 평등이라고 그러면 빵 하나를 동일하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비례평등이라고 하는 건 같은 빵이라고 그래도 아이는 빵 하나를 먹으면 너무 배가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성인은 빵 하나가 양이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조건에 맞는 부분들을 맞도록 상황에 맞도록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비례평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적 평등에 있어서는 이제 공공구조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례평등은 개인의 욕구 또는 능력 또는 노력, 기여에 따라서 사회적인 자원을 상이 좀 다르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흔히 이런 것을 공평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에 있어서 조금 좀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똑같은 평등이지만 다른 상황에 따라서 설명되고 또 이해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이제 기회의 평등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평등이란 개념 중에서 기회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보다는 소극적인 평등의 개념으로서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누구나 기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을 기회 아니면 직장을 가질 기회 뭐 이런 그 어떤 기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기회를 좀 갖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원리에 따른 제1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기회의 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클라이언트가 사회적인 어떤 타인과 다른 부족한 어떤 욕구를 더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기회의 어떤 평등의 불평등에서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평등에 관한 개념들이 우리 사회복지에서 또 정책에서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가치로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적 가치 두 번째는 형평입니다. 평등과 뭐 비슷한 개념으로 보여질 수도 있죠. 근데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평에 대한 개념, 또 비례적 평등에 대한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에 대해서 비례적 평등에 대한 개념으로도 좀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등이라는 걸 설명을 할 때 야구 경기를 하나 같이 보자고 할 수 있죠. 아니면 성인과 청소년과 아이가 야구 경기를 아니면 어떤 TV 화면을 영화를 본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영화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경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나 어른이 되었든 아이가 되었든 뭐 앞자리에 앉았든 뒷자리에 앉았든 동일하게 자기 시야에 다 들어와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배치를 해주죠. 바로 형평에 관한 부분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키가 작다라고 해서 아니다 이거죠. 어떤 신체적인 부분이나 장애의 부분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동일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기본적 가치로 설명하고 있는 형평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또 형평에 관한 부분들은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실천 과정에 있어서는 개인의 업적, 공헌, 또 능력 및 사회적인 보험에 있어서의 각출 등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재반 급여를 일반 분들보다는 좀 더 국가에 대한 보훈을 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한 어떤 보상이나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또 경제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런 형평의 가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각출금이 많냐 적느냐에 따른 사회보험 급여가 많거나 적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형평의 가치로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구빈 정책에 있어서 활용되어 온 열등처우의 원칙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열등처우의 원칙,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나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밑에 최하층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분들보다는 더 높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국가의 혜택이 사회복지의 어떤 혜택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자활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보다는 조금 못한. 그래서 요즘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국민기초선보다는 조금 못한 어떤 그 정도 선에서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열등처우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선을 정해놓고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선에 미치는 어떤 그 정도 이상의 어떤 정책들을 구빈정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형평의 기본적 가치에 준하는 어떤 예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사회복지정책 기본적 가치로서 사회적 적절성입니다. 사회복지 급여의 수준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인 안녕에 적절한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열등처우의 원칙을 설명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적절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선을 정할 때 우리나라의 많은 어떤 그 급여생활자들의 중간 정도 수준을 정하고 아니면 1인 가족인지 2인 가족인지 4인 가족인지 아니면 보다 많은 다인 가족인지에 따라서 그 생활 소득 수준들을 수치로 환산을 해서 기준을 정해드리죠. 그래서 이 수준보다 높으면 중류층, 낮으면 좀 빈곤층으로 가는 거고 또 빈곤층에서도 다시 뭐 120% 차상위층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급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에서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소득 수준의 어떤 정할 때 중간 소득 수준 그런 것들 정하는 어떤 기준으로 사회복지에서의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정책선의 기준을 정할 때 바로 이러한 사회적 적절성의 기본적 가치로 그런 것들을 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의 가치와 좀 상충되기도 하죠. 그래서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또 국민연금의 어떤 수준을 정할 때 이런 어떤 적절성의 가치를 반영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급여는 인위적으로 사회의 역량에 맞추기보다는 여기 이야기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맞도록 그래서 사람이 이전에는 사회복지가 지금처럼 발전되기 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1601년에 만들어 놓은 영국에서의 그 구빈 정책처럼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생활 수준선을 정해서 그 선을 지켜야만 어떤 그 인권적인 그 노동의 어떤 질을 갖출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노동력을 우리가 그 봉건 영주라든가 아니면 산업 자본가들이 그 노동력을 받아서 착취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 노동력을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 수준에서 바로 시작을 했던 건데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사회적 적절성은 그러한 그 최저 수준이 말씀 그대로 노동력을 착취하기엔 최저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맞는 수준으로 적절성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부분들까지로
형이 좀 많이 가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효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이런 정책을 펼음으로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하는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욕구 충족의 수준을 잘 맞춰가고 있느냐, 사회의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잘 달성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약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적합하게 그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전달되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잘 펴나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달된 서비스가 당초의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들을 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 그것이 효과성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전달된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클라이언트가 우리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누리고 사회에 통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조되는 개념이 바로 기본적 가치가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효과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어서 효율성인데요. 아까 효율성, 지금 효과성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저희가 사회복지 정책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펴고 있는 정책들이 효과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이 나중에 평가할 때 이게 효과성이 있는 건지, 효율성이 있는 건지를 평가해서 수치로 표현해서 이번 프로그램이 아주 효과적이었다, 효율적이었다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죠. 효과성은 아까 목적 달성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과연 이 프로그램이 아니면 이 정책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얼마나 목적을 달성했느냐를 따져보는 게 효과성이고요. 효율성은 최저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적정한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투자해서 1,500원의 효과를 낸 어떤 프로그램과 아니면 그런 정책과, 아니면 500원을 투자를 해서 1,500원의 결과를 낸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효율성이 높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 그러면 당연히 같은 비용보다는 똑같은 결과를 1,500원의 결과를 낸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500원을 투자한 것과 1,500원을 투자한 거라고 비교를 한다라 그러면 당연히 500원을 비용을 투자를 해서 1,500원의 어떤 결과물을 낸 그 프로그램이, 그 정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효율성의 가치는 역시 한정된 재산이나 재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최대한으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그런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계량적인 환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돈으로 계산해서 하는 거라면 쉽지만 인간의 욕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들을 숫자로 아니면 계량화시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인간의 특성 검사라든가 아니면 만족도 검사를 수치로 이렇게 척도를 구별을 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면 0, 아니면 1, 아주 만족합니다면 10, 이렇게 해서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나 아니면 만족도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숫자로 환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좀 여전히 좀 한계점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서 효율성을 이야기를 할 때 수단적인 어떤 효율성, 그 다음에 또 파레토 효율,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수단적인 효율성의 의미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능한 적은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산출을 얻는 것이 바로 수단적인 효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파레토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개선도 불가능한 어떤 그런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를 바로 파레토,
최대한의 100%의 효율을 내는 것을 이제 파레토 효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효율의 개념으로 보통 이렇게 좀 상세하게 들어가면 설명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효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잠깐 첫 시간을 마치고요. 쉬었다가 2교시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